주간 브리핑. 2015년 1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기도 하지만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기도 합니다. 동아일보 최영훈 논설위원의 사랑과 혁명에는 계산이 없다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가또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수사한 과정을 되짚어보면 검찰만 나무랄 일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가또의 글을 겨냥해서 분노를 터뜨렸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발끈했고, 홍보수석 비서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불을 질렀다. 검찰이 소닥보듯 할 수 없었다. 검찰이 수사팀을 구성해서 발빠르게 대응한 것은 검찰 풍토상 이해가 간다. 그러나 누가 봐도 언론 보도 자유의 침해와 외교적 논란을 초래할 민감한 사안이었다. 당연히 검찰 수뇌부가 완급을 조절하는 배심을 보였어야 했다. 여론도 비판적이었다. 가토를 기소하지 않고 추방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어야 한다. 검찰 수뇌부는 작년 10월 가토의 기소를 앞두고 불구속 기소와 기소유예를 놓고 고심했다. 독신 여성 대통령으로선 가토의 고약한 칼럼에 분노할 만했다. 당시 청와대 참모나 검찰 수뇌부는 이런 대통령의 의중을 읽는데 급급했다. 누구도 가토의 기소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직언할 용기를 낼 사람은 없었다. 무죄 선고로 대통령의 마음은 불편할 것이다. 법원의 고위 관계자는 제일 마음이 불편하실 분이 계시지만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무죄 선고가 맞다라고 했다. 국제사회에서 언론 탄압국으로 오해받은 것에 빗댄 말이다. 오해는 무슨 오해? 언론 탄압국 맞으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법관들의 판단도 대동소이했다. 검찰이 항소해봐야 부질없는 일이다. 가토를 기소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김수남 검찰총장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은 미래의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인사권자인 청와대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가토를 기소할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월요일에도 지식라디오 합창단 공개 연습이 있습니다. 낮 2시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닿아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 역 8번 출구와 연결된 건물 810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김새, 생각하는 바, 지향하는 것, 어느 것 하나도 같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조율하고 화합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바로 합창입니다. 바리톤 박경종이 합창으로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성악하는 사람들은 목을 많이 눌러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편안한 상태에서 잘 호흡을 깊게 쓰고 넓게 모음을 펴주기 위해서 그 하는 작업들을. 박경종의 합창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90분간 생방송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될 합창 연습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8번 출구와 연결된 건물의 810호 지식라디오 공개홀로 방송 10분 전까지 착석해주세요. 박경종의 합창 매 월요일 낮 2시입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에 의료 상업화가 도입되는 아주 위험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고. 강호진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말이었습니다. 정부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설립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제주도가 사업계획을 최종 허가하면 건강보험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영리병원이 처음 문을 열게 됩니다.
의료보건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외국 영리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준 대표 얘기를 잘 경청했고, 나는 너무 멀리 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는 길이 달라졌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제 저녁 전북 순창에 있는 정동영 전 의원 자택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의 정계 복귀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당내 갈등이 가속화되자 호남 민심을 보듬고 야권 분열을 막기 위한 문재인 대표의 행보로 보입니다. 그러나 들으신 대로 정동영 전 의원은 복당을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니는 연타 색깔 얼굴 색깔 똑같네.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니는 연타 색깔 얼굴 색깔 똑같네.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과 함께하는 연탄 배달 봉사활동 행사 도중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탄을 나르던 유학생에게 피부색과 관련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끝내 사과했는데요. 한 외신 기자는 김무성 대표를 지목하고는 트럼프를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저래 나라망신의 연속입니다.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당 공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좋은 사람과 플라워, 대한공경매사협회, 연지연곰탕과 함께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 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당 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제주도에 생길 가능성이 커진 국내 첫 영리병원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제주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 영리화의 물꼬를 터서 의료의 공공성을 허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외국 영리병원 허용으로 보건의료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제주도 내의 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 영리화 저지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복지부가 사실상 국내 의료 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영리병원을 승인한 것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로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영리병원은 병원 운영을 통해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상업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영리병원 아닌 비영리병원 같은 경우 병원 운영을 통해 생긴 수익금을 고스란히 병원에다가 다시 투자하는 그런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병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보건의료단체 연합은 성명서를 통해서 제주도의 외국 영리병원 허용으로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에도 우후죽순격으로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규제를 받지 않는 상업의료 중심인 영리병원 허용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시켜서 공공의료를 붕괴시키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크게 올릴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제주 MBC가 지난 9월에 도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67.8%가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25%에 그쳤습니다. CBS 노컷뉴스 분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뱀파이어 효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뱀파이어 효과는 흡혈귀에 물린 사람도 흡혈귀가 되는 것처럼 영리병원 한 곳의 진료비가 높아지면 다른 비영리병원도 연쇄적으로 진료비를 높이게 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월스트리트의 자본에 영리병원이 득세하는 미국에서 돈 없는 서민들이 병원을 찾지 못하는 부작용을 두고 하버드 의대 힘메스타인 교수가 이 용어를 처음 썼는데요. 지난 2009년 국내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시코를 관통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달리 전 국민 건강보험에 비영리 의료 체계를 근간으로 삼아온 우리나라도 앞으로 뱀파이어 효과를 남의 나라 일로 치부하기는 힘들게 됐습니다. 정진엽 장관 딱 열흘 전 기자간담회 때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이 있는 곳에서는 영리병원이 필요 없다면서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장관은 열흘 전만 해도 안 한다 했는데 열흘 만에 입장을 바꿨단 말이죠. 누가 시켜서 입장을 바꾸게 만든 것일까요? 너무나 뻔하지요. 보건의료단체 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설립 신청이 잇따를 것이라면서 특히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들도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영리병원 전면 허용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비영리 의료법인들은 수익이 나더라도 의료시설 확충 등에 다시 투자해야 하지만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나눠 갖는다. 이거 앞서 말씀을 드렸죠. 진찰이나 수술 비용도 병원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데 정부는 당초 영리병원 이용자를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제한하겠다 했는데 의료 유치를 명분으로 외국인 관광객까지 확대한 데 이어서 결국 내국인까지 전면 허용했습니다. 태생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은 그 심각성 대단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영리병원의 진료비가 비영리병원에 비해서 20%나 더 비싼 데다 불필요한 치료나 수술을 권유하는 과잉 진료도 다반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20% 더 비싸다고 했죠. 이제 영리병원 생기면 그 비영리병원들의 가격도 20% 오르게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영리병원의 그 최종 목적은요, 공공성 또 환자 치료가 아니라 돈 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강요하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영리병원입니까? 지난달 14일과 이달 5일에 이어서 오늘 열리는 3차 민중총궐기 대회, 오늘 낮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번 3차 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대회는 소요문화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투쟁본부는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난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려는 것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서 소요문화제를 기획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회 참가자들이 응원 도구나 호루라기, 부부젤라, 또 소뚜껑, 냄비 같은 소리가 크게 나는 악기나 물건을 들고 모여서 소란스럽고 요란하게 문화제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투쟁본부는 지난 11일 서울시로부터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소요문화제가 끝나는 대로 보신각을 거쳐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3년 되는 날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가 눈길을 끄네요. 대통합 3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야. 동아일보 보기에도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현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가 말입니다. 자, 이 기사를 쓴 기자를 봤더니 동아일보 박민혁 기자입니다. 수년 전에 관저로 돌아가시면 뭐 하시느냐. 이게 제 주변 사람들의 관심사다. 이렇게 물어봤던 기자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 묻고 이런 쓸데없는 걸 물어보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했었는데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라서 그런지 각종 모임을 나가거나 아니면 친척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회사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공통적으로 쏟아지는 질문이 대통령이 업무가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시면 도대체 뭘 하시냐. 근데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때마다 난처한데 이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께서 업무가 끝나신 다음에 관저로 가시면 뭘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보고서를 봅니다. 아니면 책을 읽습니다. 이거 외에, 그거는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인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 2,000명 앞에서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었습니다. 대선 승리 3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 약속을 얼마나 지켰을까? 경제 현안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아픈 얘기는 더 이상 뉴스가 되지 못할 정도입니다. 예. 서울대에 입학할 만큼 우수한 두뇌를 가졌지만 현실에서는 금수저를 이기지 못한다는 자괴감을 가졌던 서울대생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지요. 예. 두뇌가 아니라 수저 색깔이 생존을 결정한다. 이런 구조적 비탄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또 가계부채는 3년 동안 200조가 늘어서 1200조에 이르러 언제 터질지 모를 경제 뇌관으로 떠올랐는데요. 대통합의 길은 멀어 보인다는 것이 박민혁 기자의 논지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을 둘러싼 이념, 계층, 세대 간 갈등은 여전하다. 이렇게도 지적했는데 천병 역할을 동아일보가 했다는 점, 이거 부인 못하겠죠. 지난 3년 동안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까지 과감하게 만나며 설득하는 소통의 리더십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3년 전 초심으로 돌아갈 때다. 이렇게 박민혁 기자는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글쎄요, 박민혁 기자는 이 글을 읽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이후 야권 지지층이 호남을 중심으로 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호남 야권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문재인 대표에 비해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전체 지지층과는 반대되는 흐름이란 것이죠.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 지지층을 흡수하는 것으로도 조사돼서 여권은 긴장하고 있는데,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무당층 중에서 중도 세력 일부는 안철수 신당으로 가고 잠재적 야권 지지층은 새정치민주연합 위기에 결집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3일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온라인 당원 5만 2천 명 이상이 가입한 점도 이러한 결집을 반영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지지층 일부가 안철수 신당으로 이탈해서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황진화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철수 의원도 명색이 당 창업주라면 무책임하게 뛰쳐나와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하루 이틀 전만 해도 고소해야 하더니 얼굴색이 확 바뀌었네요. 한겨레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이 뜻하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야권의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여권의 분열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당 구도가 뿌리내린 우리 정치 지형에서 제3지대의 중도 정당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보이는데요.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은 새누리당 내부에 균열이 있었지만 그동안 야당의 무능과 혼선으로 덮여 있다가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여당에 반대하지만 야당은 아닌 반여비야의 제3지대가 이전보다 강해진 것은 아닌지 정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밝힐 거린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강행 이후 여권 지지층의 결집도와 충성도가 떨어지는 징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포착되고 있었지만 그 이완 현상이 안철수 탈당으로 불거질지는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부산 경남 출신이나 고학력 중산층 중심으로 안철수 신당에 몰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의미 있는 제3정당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한귀영 센터장은 안철수 의원이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나 2014년 민주당과 합당하기 전에 비하면 개인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시간이 가면서 조정기를 거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안철수 현상이 지속할 경우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이탈한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고 보수 언론 또한 지금은 야권의 분열을 노리고 안철수 띄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여권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바로 안철수 죽이기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아직은 성공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편이 난데없이 안철수를 공격하고 나선다. 그러면은 여권에게 위기로 작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지난 대선 역누적 미스터리 어젯밤 업데이트된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는 지난번 미분류표 의혹에 관한 부연 설명이 있었는데 이를 3분 정도로 요약해보면 지난주에 냈던 퀴즈는 이 퀴즈입니다. 미분류 미스터리 뭐냐면 지금 보시면 지난 대선에서의 표차는 100만 표 정도인데 총 미분류가 110만 표 정도예요. 3.6%. 그러니까 3.6%의 100만 표 이상의 표를 기계가 통해냈어요. 옆으로. 내가 분류하지 못하겠다고. 두 번째로 그렇게 미분류된 것 중에 이제 미분류를 사람이 손으로 구분할 거 아닙니까? 각각 가져가면. 그럼 통계적으로 비슷하게 본인들이 득표한 만큼 미분류에서도 가져갈 것 같은데 근데 일반 득표율에서 51대 47.8이게 됐는데 그래서 3.5%의 표차가 났는데 미분류에서는 16.95%가 나요. 5배 이상. 미분류에서 일방적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판정된 표들이 이렇게 많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 현상을 설명하시오 하고 퀴즈를 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열세인 지역에서도 역시 일관되게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덜 가져가요. 미분류에서는 10% 이상씩. 미분류표 자체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대로 옮겨간 게 아니라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은 분들의 표들이 그런 실수가 많아서 미분류로 많이 분류가 됐고 아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박근혜 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김보율 기자의 추정이고 실제 답이라고 제칭한 절대 다수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럴 법하잖아요? 그럴 법하죠. 제가 그걸 생각 안 해봤겠어요? 너무 저를 띄엄띄엄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지역을 주르륵 골라가지고 여긴 10개만 했는데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추정, 김보율 기자의 추정과 다르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미분류표 속에 두 후보 간 격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나 거꾸로 49세 이하 상위 19 지역에서는 격차가 크게 발생해요. 더. 그러니까 이 미사 현상 미안하다 문재인 나는 박근혜를 사랑한다. 응? 미분류
미분류표의 일방적인 박근혜 사랑 현상은 나이가 적은 동네에서 발생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일관되게 나이가 49세 이하 젊은 지역구에서, 젊은 투표구에서,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우세한 지역구에서 이 격차는 커집니다. 그런 경향을 보여요. 우리의 추정과는 정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미사현상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이해하셨죠?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거꾸로 나이가 어리고 문재인 후보가 우세한 곳에서 오히려 박근혜 후보는 미분류에서 더 많이 가져가고 문재인 후보는 덜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계속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 1조 3천억 가까이 증시와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뺐다고 합니다. 유가 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2조 7,903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는데요. 4조 원 가까이 팔았던 8월보다는 약하지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이미 배 이상 순매도 규모가 늘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2,500억 이상 투자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기보다는 잠시 시장 밖에서 대기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당장 중동기의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석유 자금을 바탕으로 한 중동의 국부펀드와 중앙은행의 자금이 해외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기사를 쓴 김지방 기자 진단대로 한국은 안전하다는 확신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일보 이 기사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를 분석한 기사인데요. 자, 한국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제 저녁에 올라온 나는 꼽살이다 시즌3 쌍꼽살에서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택시장, 부동산 가격하고 연동된 이 주택시장, 이건 어떤 여파를 입을지.
그러니까 주택시장은 뭐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좀 짧게 줄이죠, 뭐.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풀고, 네. 또 기준금리를 이제 몇 차례 계속 인하하면서, 예. 사상 최저금리 상태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택 거래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올 들어서 이제 집값이 뛰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주택 경기가 다시 좀 침체할 양상을 보이니까 정부가 원래 내년 초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네. 이 분양받을 때 받는 집단대출 이런 것들은 예외로 한다든지 네. 또 자영업자들의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은 또 빼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후퇴하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또 부채 비율이 높은 그런 대출에 관해서는 원리금을 처음부터 이렇게 상환하게 하는 구조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 지난 한 1년 반 가까이 마음대로 이렇게 막 빚을 빌려 서는 상황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 라는 걸 좀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빚에 기반해서 이렇게 늘어났던 주택 거래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다시 주택 가격도 시간이 지나면서 빠질 가능성이 높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뭐 주택 공급 물량 이미 뭐 그게 입주 물량은 한 2, 3년 후에 오겠지만 이미 미분양이 지금 최근 몇 달 사이에 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 내년부터 다시 집값이 미끄럼질 칠 가능성이 높다. 안녕하세요. 선대인입니다. 제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생존 경제학 빅픽처라는 책을 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16대 84, 삼성 16, 애플 84 이런 제목입니다.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발생한 이익의 84%를 미국 애플이 독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이익 가운데 16%만 가져간 셈인데요. 스마트폰 판매량은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40%가 더 많은데도 실속은 애플이 거의 다 챙긴 셈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표한 자료인데 이런 차이는 양사, 그러니까 삼성과 애플 두 회사의 사업 모델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 하드웨어와 또 핵심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 OS를 모두 자기들이 개발하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매년 고가의 신제품 1개에서 2개만 내놔서 아무래도 제품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하드웨어 중심인 삼성전자는 구글의 OS를 가져와서 안드로이드 폰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구글의 OS를 가져와서 고급 폰에서 중저가 폰까지 1년에 100종이 넘는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른바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향신문 정원식 정책사회부 기자의 칼럼입니다. 교육부 출입기자들이 매주 정례 행사처럼 하는 일이 있다. 국정역사교과서 편찬 준거가 언제 발표되는지 물어보는 일이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3일 국정화를 확정고시하면서 편찬 준거 발표일을 11월 30일로 예고했다. 그러고는 발표 예정일을 12월 7일쯤으로 했다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14일에서 16일쯤이라면서 또 늦췄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8일에도, 그러니까 어제도 다음 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는 나오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와야 하겠지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공식 해명은 편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아서 발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보다 분량이 늘어나는 점은 고려해도 일반적인 편찬심이라면 진작에 편찬 준거가 나왔어야 한다는 게 역사학계의 중론이다. 백영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정치적 고려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정화를 결정하면서도 의도했던 내용들을 청와대 입맛에 맞추면서도 최대한 논란을 적게 일으키는 방식으로 집어넣느라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5.16 군사정변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건국절 개념을 원용했다. 어느새 편찬 준거 발표와 동시에 시작하겠다던 집필기간은 한 달 가까이 줄어들게 되었다. 교육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역사를 가르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업교사가 응모자 중 괜찮았던 집필자로 분류한 이른바 얼굴을 가린 집필진에게도 충분한 시간일지는 의문이다. 졸속 집필의 경고가 적색으로 바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교과서를 만들면서 역사적 정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한쪽은 5.16을 혁명이라고 하고 어느 한쪽은 쿠데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극명하게 다른 평가, 이런 평가를 국사편찬위원회가 조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고 쿠데타를 혁명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혁명인데 이걸 또 쿠데타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논란을 줄이는 쪽으로 조율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시간은 점점 더 늘어지고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편찬 준거도 안 나온 상황에서 집필하라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말이죠. 하여튼 국정역사교과서가 어떻게 나올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졸속 집필 너무나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공개문서협회입니다. 협회에서는 권리분석, 최고의 과정, 현장 PT, 도기하는 1:1 PT, 스파레주, 다양하고 알찬 경매 강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십니까? 대한공경매사협회의 대표 강의는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산소 같은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 경매의 재변을 확대하고 경매의 편견을 타파해서 경매의 왕초보가 마음 놓고 입문할 수 있는 경매의 모든 분야의 기초 지식을 무료로 강의합니다. 무료 강의이지만 고품질이 이미 검증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 협회 회원님을 위한 첫걸음이 다시 시작됩니다. 신청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경향신문 토요판 기사 보겠습니다. 시는 치다, 시는 정치다. 이런 제목인데요. 정치인의 시 읽기는 정치적이다. 때로는 시 구절에 못다한 정치적 메시지를 숨겨두고 때로는 시어를 동원해서 정치 논리의 감성을 더 씌운다.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 탈당을 두고 시인이자 측근인 도종환 의원의 작품을 인용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안철수 의원도 얼마 뒤 조동화의 나 하나 꽃 피어를 애송시로 꼽으면서 정치적 포부를 드러냈다.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정치인이 시를 읊으면 듣는 이들은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 나선다. 정치인으로서는 숨겨놓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원하던 수준으로만 해석해주는 게 최상이다. 하지만 더러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마냥 지나치거나 다른 해석의 길을 뚫어서 당황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에서는 굉장히 비장한 메시지를 담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시어와 무관한
정반대의 행보를 벌인 경우라 하겠죠. 이 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한 것입니다. 지난 7일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말미에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을 읊었는데 신난다고? 응. 신난다 해봐. 신난다. 신난다? 응. 아버지 한번 해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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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해 해봐. 아버지 잘있나요? 고양이 카페 가자요 빨리. 그래. 녹음 다 했어요? 아니 아빠 지금 아직 녹음 중이야. 이따가. 어? 네. 아버지. 안녕. 아버지 이거 뭐예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며칠 전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말미에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을 읊었다. 냇가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이 시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김무성 대표의 의도는 김무성 대표가 강조한 상향식 공천을 실현하고 정치 개혁의 길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에 더해서 윤동주가 의대 진학을 원하는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고 시인의 길에 들어서면서 처음 썼던 시라는 점이 해석의 방향을 한 폭 더 넓혔다. 김무성 대표가 더 이상 청와대의 하명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았는데, 하지만 이후에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개혁적인 대통령은 앞으로 만나기 힘들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의 우호적 관계 조성에 공력을 들이면서 윤동주 씨를 해석한 것, 이 해석은 지나친 해석 아니냐라면서 해석한 사람들을 머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네, 정말 시적 감수성이 있는 김무성 대표라면은 피부색이 연탄이다, 뭐 이런 말은 못하겠지요. 한 번 더 들어보실까요? 우리는 연탄 색깔은 얼굴 색깔 똑같네. 경향신문에 실린 또 다른 시 관련한 기사입니다. 아빠가 밤에 사갖고 온 맛있는 것들, 지혜가 이 닦았다면서 안 먹어서 서운했지. 나름 정한 규칙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마음으로는 그거 다 먹었어.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날 밤은 더 포근한 잠에 들었어. 단원고등학교 2학년 10반 권지혜 양의 생일에 시인 이원 씨가 쓴 시입니다. 제목은 따뜻해졌어 지혜입니다. 세월호를 타고 떠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시인들은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시를 썼습니다. 죽은 아이의 생일, 가족과 친지들이 안산시 단원구 치유공간 이웃에서 생일 모임을 열 때마다 이 시가 낭독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이제껏 나온 생일시를 엮은 책 엄마 나야, 네, 이 책이 출간됐습니다. 박준, 이우성, 김민정, 허수경, 김선우, 진은영, 도종환, 이병률, 나희덕 등 시인 33명이 이렇게 생일시를 썼는데요. 화자는, 그러니까 말하는 주인공은 언제나 죽은 아이입니다. 엄마 미안. 밤에 학원 갈 때 휴대폰 충전 안 해놓고 걱정시켜서 미안. 이번에 배에서 돌아올 때도 일주일이나 연락 못해서 미안. 일주일 후에 그 시신이 인양됐다는 얘기겠죠. 여기에도 똑같이 주홍해가 저물어 엄마 아빠가 기억의 두 기둥 사이에 매달아 놓은 해먹이 있어. 그 해먹에 누워 또 한숨을 자고 나면 여전히 나는 볼이 통통하고 얌전한 귀 뒤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아이. 제일 큰 슬픔에 대가족들 사이에서도 힘을 내는 씩씩한 엄마 아빠의 아이. 네. 유예은 양의 생일에 시인 진은영 씨가 쓴 시입니다. 2학년 3반 유예은 양. 네, 아버지가 유경근 씨지요. 2학년 6반 구태민 군 생일에 시인 박준희 씨가 쓴 시입니다. 하늘이란 제목인데요. 엄마, 이곳의 하늘 아래에는 구석진 곳에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되고 쓸데없는 일로 벌을 받지 않아도 되고 슬픔 같은 감정이 들지 않아서 좋아요. 다만 그리울 뿐이에요. 늘 타던 자전거와 등에 딱 붙던 가방이 그립고 야식으로 먹던 치킨이 그립고 엄마가 만들어주던 숙주나물이 그리워요.
그렇지만 엄마가 몇 번 사왔던 디자인 이상한 옷들은 그립지 않아요. 으흐흐. 예. 책은 보통 시집 2배에 달하는 분량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가격을 최대한 낮췄다고 합니다. 인쇄 수익 다시 이 책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엄마 나야라는 제목의 시집입니다. 우와, 드디어 12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정당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010년부터 온오프결합 네트워크형 정당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그 첫 관문이 열려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헬조선 정말 바꾸고 싶으시죠? 근데 이거 바꾸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힘이 강해져야 합니다. 잊지 않고 행동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바로 입당입니다. 응? 당원 가입? 그 온라인으로 5분이면 된다고 전해줘. 오늘의 날씨. 오늘 한낮에 서울 6도까지 오르는 등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민중 총궐기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될 텐데요.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수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이번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 어렵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의 칼럼 대학 너 자신을 알라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학이 변화를 강제받고 있다. 더 이상 진리의 상아탑일 수도 없지만 더 이상 취업을 위한 전초기지일 수도 없다.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 자리에서 내려온 지는 이미 오래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대학에서 보편적 지식인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특수 지식인들이 채워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또 대학 진학률이 80%에 달해서 취업에 필요한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져서 그런 것만도 아니다. 대학과 입학 정원을 줄인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최근에 우리 사는 세계는 특수 지식인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노동, 주거, 보건, 에너지, 종교, 디자인 문제 같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일수록 더욱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다시 묻자. 대학이 진리 탐구와 취업 준비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 자기 자신 때문이다. 분과 학문으로 구획된 질서에 안주하면서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려다가 정부와 기업에게 고등교육의 주도권을 내준 대학 말이다. 치열한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권위가 생길래야 생길 수 없는 대학평가. 그래서 오로지 정보유통시장의 장악력과 숫자 매김의 편의성에만 기댄 대학평가에 목매고 있는 대학 말이다. 네, 얼마나 취업했는지, 중앙일보에서는 순위가 몇 등인지 여기에만 목매고 있는, 이것이 가치의 전부인 양 판단하고 있는 대학의 현실을 질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개념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대학의 혁신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혁신도 새로운 개념과 의미로 다시 태어나게 하자. 다정다감한 혁신으로 말이다. 대학마저 신분제 사회로 만들어버리는, 갑과 을을 구별짓는 야만을 멈추고 모두가 함께 인간으로서 주역을 맡게 되는 그런 혁신 말이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